한옥에서는 창을 풍경에 담을 수 있는 액자로 바라봤습니다. 집에 앉아서 창을 여닫을 때마다 다양하게 변하는 풍경을 즐겼던 거죠. 이런 안목을 가진 선조들에게 정원이라는 건 어떤 존재였을까요? 자, 오늘은 작가면서 사진작가 또 전방위 예술 애호가인 윤광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광준입니다. 네, 글도 쓰시는 분이고 사진도 찍으시는 분이고 정말 많은 예술 분야를 즐기는 예술 분야를 좋아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즐기는 분이시기도 하고. 즐기는 쪽이 더 정확하겠죠? 더 큽니까? 맞습니다. 네. 예술을 즐기는 우리 윤광준 작가님.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광준인데요. 글 쓰고 사진 찍고 세상에 좋은 거 이쁜 거는 다 탐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 좋은 거 예쁜 걸 탐하는 분. 멋집니다. 관심 분야가 진짜 많으세요. 뭐 전공인 사진은 당연한 거고 글도 정말 좋아하시고. 근데 국악에서도 엄청 대스승들하고도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이력을 잘 모르면 이제 뜨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뭐 온갖 걸 다 관심을 갖고 찝쩍거리면서 사느냐 뭐 이런. 아니 저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니 많은 분들이 내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네네. 근데 제가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한 게 잡지사 기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잡지사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잡지사 기자라고 하는 건 결국 세상에 남을 들여다보는 남의 삶을 들여다보는 게 내 직업이었었는데 그 기자 생활을 통해 가지고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한마디로 이게 다층적인 삶으로 채워져 있다는 걸 이렇게 발견하게 되죠. 그 중에 이제 눈에 들어온 게 문화예술 쪽이었었어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내가 하는 일도 다 그쪽과 연관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음악 잡지, 뭐 미술 잡지 뭐 이런 것들을 도로 하는 이런 일들을 했죠. 그러다 보니 이제 동시다발적 관심으로 이제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봤다고나 할까요? 그게 출발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유명한 잡지로는 객석에서도 사진 기자를 하셨는데 객석은 진짜 대표적인 어떤 그 클래식 잡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참 유일한 문화를 다루는 이런 유일했네요, 진짜 그때는. 유일했죠. 네. 그때는 좀 모든 클래식 예술가들이 객석 한번 인터뷰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잡지의 제호부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객석 말 그대로 오디토리움이잖아요. 객석. 네, 객석이죠.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 객석이 어떻게 제목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의미의 이제 말을 던지기도 했는데 근데 참 그 지금 생각하면 잘 지은 그 제목 같아요. 너무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 잡지의 주체냐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한데 어쨌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그 대상으로서의 관심들을 보였던 어떤 최초의 잡지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죠. 그리고 80년대에 우리가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깊지 않았을 때 그 현장에서 그 음악 예술을 유지해 나가고 계신 분들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갖기도 했죠. 국악에 대해서요? 그럼요. 네. 그때 80년대면 정말 그 저희가 지금 그 이름으로만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적인 분들도 살아계셨지 않습니까? 전설인 분들이 다 살아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연로하신 분들은 많이 계셨지만 뭐 70대 60대 뭐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분들이 생각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아니었었어요. 저 이름 좀 대봐 주세요. 누가 있었어요? 즐겨 만나뵀던 분들 가운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분이 진도의 조공예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악을 대표하는 그야말로 제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이제 그 창자가 아닌가 싶어요. 노래하는 가수로서는 아마 최고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이었었는데 진도에서 농사를 짓고 그냥 살던 그냥 여느 집에 할머니 같은 분이셨죠. 그게. 그때가 한 60대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도 이제 노래를 잘하니까 동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잔치나 그다음에 뭐 구슬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한마디로 초빙을 받아서 모셔갔던 분이기도 하죠. 그게. 그분의 육성으로 들었던 그 노래들은 정말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 조공예 선생의 노래가
80년대 중반이 돼서야 이제 녹음이 되기 시작하죠. 근데 그 녹음도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80년대 중반인데도요. 네. 그때는 그래도 우리 살 만큼 살았는데. 그렇죠. 너무 예. 이상하죠. 예. 그 가치를 처음에 일깨워줬던 사람들은 일본인 프로듀서였었어요. 네. 한국에 너무 독특한 음악, 너무나 참 멋진 음악이 있다는 걸 그 사람들이 먼저 발견을 하고 녹음 작업을 하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던 게 이제 그 당시의 모습이기도 했죠. 그거 알아봐준 일본인 분들은 고맙긴 하네요. 그렇죠. 네. 또 누가 기억나십니까? 이 얘기만 해도 1시간 될 것 같은데요? 또 누가 기억나세요?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이런 분들을 직접 만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죠. 예. 왜 북치는 북을 치고 춤을 추던 그 무용 쪽에 하복영이라고 한 그 분이 계셨는데 네네네. 이분은 정말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한국의 예술을 얘기할 때 한국의 춤을 얘기할 때 투박 하나 힘 있는 그러나 아름다운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모든 그 수사를 다 붙여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멋진 춤을 추던 분이셨어요. 그게. 네. 그 맨 마당에 맨 발로 북 하나만 메고 추는 그 춤들을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봤던 그 기억들이 있어요. 뭐 이제 그런 분들, 뭐 판소리, 그다음에 무슨 뭐 대금, 피리 등등 하여간 뭐 각 분야의 사람들 다 많이 이제 뵀죠. 그게. 그 중에 한 분이 또 이생강 선생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김동준 선생. 네. 그다음에 지금은 뭐 활동이 좀 뜸하지만 그 누구죠, 조상현 선생. 뭐 등등등의 기르상 같은 분들을 정말 직접 뵙고 그분들이 우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잘 지켜봤죠, 제가. 2025년 요즘의 국악 명인들과 얘기를 할 때 그분들이 스승이라고 말하는 분들을 다 만나신 거네요. 스승의 스승 정도 될 겁니다. 와, 이거 사실 이분들 덕분에 진짜 이 국악이 우리나라에 안 잊혀지고 잘 전해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 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80년대면 윤광준 선생님도 오늘 선생님이라고 할까요? 작가님이라고 할까요? 작가로 불러주세요. 좋습니다. 윤광준 작가님도 80년대에는 젊으셨을 텐데 젊었을 때죠. 젊었는데도 이런 명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소리의 정수들을 일찍 그러니까 들었네요. 그렇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직접 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음악이 보통 사람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 이유는 아주 분명하잖아요.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죠. 기회가 없었던 예. 거죠. 예. 그리고 그 기회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악을 공연의 형태로 우리가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국악은 처음부터 공연의 형태를 가진 장르가 아니었다란 말이죠. 일상의 공간에서 우리 삶과 생각보다 굉장히 밀접한 지근거리에서 벌어졌던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녹음된 소리로 가야금의 연주를 듣는 거하고 그 앞에서 바로 연주의 모습까지를 보면서 그 곡을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악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하는 한마디로 중간에 벽이 하나 더 쳐져 있다고 할까요? 요즘에 우리가 듣는 음악들은. 그러니까 감상으로서의 어떤 한 가지 장애가 더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온전하게 그 매력을 그다음에 그 깊이를 다 느끼기엔 조금 모자람이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음악이 성장해온 스타일의 차이인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의 방식을 바꿔놨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서양 음악에서는 공연이라는 형태가 처음부터 그것이 정립이 된 거잖아요. 그건 그들의 형태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귀족이나 예를 들어 가지고 왕들 앞에서 연주를 하고 그럼요. 예, 무대가 있고 이런 형식이 그대로 지켜서 지금의 우리가 익숙한 음악이 됐다면 우리는 그 형식이 없었다는 거죠. 없었죠. 예. 그리고 개인의 공간, 집안이란 공간에서 다 이루어졌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음악을 듣는 거리가 10m라면 우리가 음악을 듣는 거리는 2m, 1m 아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술 자체가 발전할 때도 그걸 감안하면서 형태가 그렇죠. 잡혔겠군요. 예. 아하.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주려고 하니 네. 이해시키려고 하니 공연의 형태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서부터 국악의 실질적인 힘들이 좀 약화되지 않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이게. 그러니까 잘게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일리 있는 설명이십니다. 네. 어쨌건 이제 서양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유행을 하고 있으니 그렇죠. 우리의 국악도 그 형식에 좀 맞춰가는 과정에서 무대 위로 올라가게 된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국악이 갖고 있던 본연의 어떤 힘 본래 중의 맛. 일부가 그렇죠. 약간 약해졌다. 일부가 아니라 많은 부분이 손상됐다고 봐요. 많은 부분이 예. 약해졌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면 무슨 국악 전문가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행복하시죠? 행복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뭔가를 너무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깊이가 생기고 그걸 내가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걸 취향이라고 한다면 취향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행복이라고 보거든요. 요즘에 어떤 젊은이들이나 40대, 50대 분들에게 당신도 취향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마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취향은 노력이죠. 취향은 노력이다. 예. 또 이런 이야기를 왜 할 수 있냐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한테 그러한 능력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네. 취향이라고 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를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경험도 필요할 것이고 지식도 필요할 것이고 무엇보다 그것이 내 가슴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그거군요. 그렇죠. 감동의 횟수라고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고 보는 거죠. 거기서 우리의 이제 감각이나 선택의 기준들이 명확해지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다른 측면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왜 좋아하는 게 없을까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맞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야, 너 뭐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없지는 않은데 그걸 설명하지 못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아유, 많이 보니까요. 네. 저도 뭐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좋아하는 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와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향도 마찬가지겠죠. 내 취향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네.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와 있고 그것이 있는데도 그걸 가치를 모른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조음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내 스스로 정리하는 능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결국은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정원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 취향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다 연결이 좀 더 가고 되는 있는데요. 거예요. 예, 그러면 저 취향 얘기를 요거는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예술에 대해서 예. 사실 저는 좀 제 자신이 좀 높은 취향을 가졌으면 합니다. 음악도 좀 좋은 음악, 나쁜 음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귀가 있었으면 그렇죠. 좋겠고 미술 작품도 그 아름다움을 막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안목은 예. 타고나는 거 아닌가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타고난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재능이 다 똑같을 수는 없죠. 모든 사람이. 네네. 좀 더 그런 재능이 있거나 일찍 발현되거나 이런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재능이 남들보다 특출나다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천재란 말을 아무한테나 써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비슷한 어떤 상태에서 출발한다. 그다음에 비슷한 역량과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그거를 물 위로 끌어올리는 일들을 안 했던 거예요. 내면에 내가 그것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게 발현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안목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관심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고 끌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하니까 그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좀 더 깊이 있게 다가서려는 노력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은 결국은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해봐야 한다, 가져봐야 한다, 봐봐야 한다, 들어봐야 한다.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겠죠. 근데 딱 그 시점에서 내가 이걸 노력해서 더 열심히 봐야 될 때, 볼까 말까 할 때, 야, 이거 뭐 한다고 돈 벌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하지 말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식의 사고잖아요. 예. 우리식의 사고는 뭐냐면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회적 성공의 기준도 정해져 있고, 네.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출세의 기준도 정해져 있어요, 그게. 네.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생각보다 매우 단조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가지려고 하는 것이 매우 단조롭고 똑같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선택은 문제가 되나요? 그다음에 그것과 다른 분야에 있는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 결함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모든 가치는 한마디로 똑같다라고 본다면 목표 자체가 하나 두 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조로운 그 안에 속해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안목을 갖기 위해서라도 좀 내가 뭔가가 좋다면 예. 그러면 안목을 갖기 위해서 좀 더 들여다보려는 윤광준 작가님의 표현대로 노력을 예.
해봐야겠습니다. 작가님 그래서 요새는 한국이 정원에 아주 빠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원의 황홀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저희가 이걸 저희 문화시대에서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이 책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또 어떻게 만들어 오셨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뭐 정원에 대한 관심도 내가 지금까지 뭐 살아왔던 그다음에 내가 가졌던 관심의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면 우리가 고정적으로 떠올리는 몇 개가 있잖아요. 미술, 음악, 뭐 무용 등등등. 근데 생각보다 그 장르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맞아요. 그러면 정원이라는 건 예술 장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느끼게 될 만한 강렬한 계기를 맞게 됩니다. 우연찮게 이제 요 책에도 나오지만 일본의 이제 요나고라고 하는 지역에 아다치 미술관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정원이 있어요. 그 정원에 가서 봤던 그 장면이 너무나 참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충격적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참 이거를 공감을 하려면 거기에 가보지 않으면 도저히 공감을 못할 이야기인데 아니 정원이 이렇게 아름다워도 되나 이렇게 완벽해도 되나라고 하는 이런 감탄이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정원은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한마디로 의도적으로 창문을 통해서 보게 하는 이런 방식의 정원 양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 자리 앞에 서게 되면 똑같은 풍경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펼쳐진 풍경이 마치 액자 안에 들어있는 그림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은 비율, 균형이 너무 완벽해가지고 내가 손으로 그린다 해도 더 이상 잘 그릴 자신이 없을 정도로 완벽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 정원이라고 하는 거는 땅에 그릴 수 있는 입체적인 그림인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졌던 그러니까 막연하게 풀과 나무가 진 거 꽃이 있는 공간을 떠올렸던 게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게. 내가 모르는 어떤 게 있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이제 정원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한 20여 년 동안을 전 세계 정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예요. 유럽도 무슨 뭐 아시아의 정원도 미국의 정원도 어쩌던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정원을 꼭 찾아보고 약간 돌아보고 했던 이런 기간들이 한 20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정작 20년이면 세월이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 책이 막 기획해서 막 쓴, 그러니까 뭐 만약에 내년 올해 연말에 내자. 그러면 4월부터 쓰자. 이런 게 아니네요. 제가 쓴 책은 그렇게 쓴 책 하나도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20년 전부터 그럼 정원에 관심을 갖고, 그럼 어디 여행 가거나 뭐 취재를 가시거나 해서 정원이 보일 때마다 그게 눈에 들어왔겠네요.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고, 일부러 그러니까 이게 취향인 것 같아, 결국 이게. 정원을 목표로 출장을 만들기도 하고. 거기 언젠가 한번 가봐야 되는데, 좋았어. 요번 촬영 거기서 하자. 이러는 건가요? 오호, 네. 이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이제 우리 정원이 오히려 이제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해외 정원을 보러 다녔더니 그리고 이제 쭉 이제 대충 뭐 아는 척할 정도는 됐을 거 아닙니까? 그 정작 우리의 정원은 과연 그럼 어떻게 된 걸까? 왜 우리는 정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을까? 뭐 이런 이제 구체적인 의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 한 4, 5년 전부터 이제 국내 정원, 우리나라의 정원은 어떤 건가를 집중적으로 다 이제 보기 시작했죠. 그 전부터는 산발적 관심으로 뭐 알긴 했지만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 정원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제 찾아다니고 확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쓴 책이 이제 이 책이고. 아, 그래요? 계속 얘기에 빠져들어서 얘기를 계속 할 뻔했습니다. 자, 저희가 정원의 황홀 이 책을 청취자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3분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외에서도 뭐 소위 유명한 난다긴다 하는 그런 정원들을 쫙 보셨고 그러다가 한국의 정원의 특징 혹은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왔고 한국의 정원을 쫙 이제 또 전국을 다 뒤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알게 된 한국 정원의 특징이나 매력이나 아름다움이나 이런 건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네. 놀라운 반전. 네. 또 놀라겠습니다. 네. 궁금하실 겁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정원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제가 그거 한번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정원은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건물인지 집인지 도로인지 뭔지 이 경계가 좀 불투명하니까
여기 자 선 딱 그어놓고 여기서부터 정원 그러면 아 이게 정원이구나 감상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바로 이제 그 점이죠. 제가 맞게 본 겁니까? 예, 예. 그 네. 점이 이제 반전의 포인트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세상에 정원이 양식이 하나밖에 없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양식이 만약에 정원이라는 양식이 하나밖에 없다면 참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그럼요. 말도 안 되죠. 사람의 얼굴이 다 각자 다르듯이 네. 정원의 형식과 방식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걸 크게 나누면 세상의 모든 정원은 사람이 직접 만든 정원과 자연을 빌리는 정원이 있는 거예요. 아하. 네. 네. 근데 우리는 당연히 직접 사람이 만든 정원을 정원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뿐이에요. 네. 그런데 또 다른 반대의 축에는 빌리는 정원을 이미 우리가 갖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해가지고 그걸 정원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 뿐이에요, 그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이제 가집니다. 네네. 그러면 만든 정원은 전제가 뭐가 될까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계를 둬야지만 만든 구역이 결정이 되겠죠. 경계가 있어야 일단 그러니까요. 설계를 하죠. 그렇죠. 네. 바로 그 점이에요. 네. 이걸 이제 서양식 합리주의의 기준으로 보자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네네네. 응? 네. 그러면 그 합리주의에 근거해가지고 정원을 만든다면 일정 구획 공간 안에 만약에 조형물을 만들고 화단을 만든다면 어떤 법칙이 있지 않겠어요? 법칙. 예.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정원을 설계하는 거에 법칙은 있죠. 있죠. 네. 왜 그게 잘 구현된 걸로 베르사유 궁전 정원 예.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죠. 네네. 그 공통점은 뭐냐면 무지하게 단조롭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단조롭다. 공간의 원근법적인 실현을 하는 거예요. 원근법의 실현을 하는 거죠. 그림에만 원근법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네. 공간의 원근법적 실현을 하는 방식으로 짓게 되면은 우리가 인간이 바라는 아름다움이 저절로 해결이 돼요. 그 얘기는 뭘까요? 한마디로 소실점의 끝에 멋진 건물을 짓고 그걸 중심으로 양쪽에 대칭으로 화단을 만들고 물을 흐르게 하고 무슨 장치를 하게 되면 아주 짠데 있는 모양이 된다는 거. 이게 서양 정원의 기본이에요, 그냥. 네네. 그래, 요걸 벗어난 정원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게. 멋있게 보이긴 하나 매우 단조롭고 한마디로 폐쇄적인 정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근데 반대로 우리가 취해왔던 빌리는 자연을 외부로부터 빌려가지고 내 거로 만든다는 개념으로 정원을 만들게 되면 우선 경계를 둘 수가 없겠죠. 담장을 두는 게 무의미할 테니까. 뭐 없죠, 뭐 예. 그게. 만약에 산을 끌어오려고 하는데 산을 가릴 수 있을 만한 담장을 짓는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뭐 산 자체가 경계가 없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예. 예. 그다음에 그 자연을 끌이다 보니 경계를 둘 수 없으니 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경계를 둘 수 없으니. 둘 수 없으니 시야가 털 수밖에 없겠죠, 그게. 시야가 트인다. 예. 경계를 두지 못한다는 건 담장이 없으니 네네.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전부 다 정원화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게. 네. 눈앞에 보이는 경치 자체가 다 정원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살았던 거죠, 그게. 네. 이러니 가장 스케일이 큰 정원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는 방식이 다르겠죠. 만들어진 정원은 바깥에서 안을 보는 구조로 되어 있고 우리의 정원은 가운데 중심에서 바깥을 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가운데 중심에서 바깥을 본다. 그러니까 개방적 형태로 자연을 조망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계하지 않은 자연을 봐야 되니까 가운데서 밖을 보는 형태가 당연하죠. 되는 거군요. 예, 예. 네네네. 이제 여기서 오는 혼란이에요. 그러니까 경계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정원이라고 해야 될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정원의 일부인지를 내가 스스로 정리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혼돈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의 문화가 K컬처가 굉장히 우리 스스로 부끄럽게 여겼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 이런 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런, 맞아요. 예. 이런 거를 사람들이 흥미로워할까? 이렇게 봤던 것들이잖아요. 아이돌 1세대 예. 할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기성 예술계나 뭐 좀 뭐랄까 많이 배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천박한 문화라는 얘기까지도 했었어요. 예. 표현을 그렇게까지도 이런 걸 했다고. 외국계 가져가도 돼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외국에 보이는 것 자체를 부끄럽다고 얘기했죠. 당연합니다. 네. 네. 그런데 정작 반응은 전혀 반대로 나타납니다. 가장 그렇죠. 한국적인 모습. 떡볶이 먹으면서 좋아하고 김치 먹으면서 그 냄새를 즐기고 하는 것이 이제 세계 사람들의 기호와 선택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하잖아요. 네. 그 정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쪽에 없는 대단한 걸 갖고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시선으로 더 그걸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놀라움이죠.
이 시선으로 보게 되면 한국의 정원은 전 세계에서 가장 스케일이 큰 정원이 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 정원이니까. 아, 네. 근데 그 스케일이 얼마나 크냐면 눈앞에 풍경이 아니고 산, 그다음에 산맥까지 끌어들여야지만 우리는 그걸 갖다가 포만감으로 느껴요. 이를테면 사이즈 엄청 커지네요. 커지죠. 이게. 그걸 우리 기층문화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구태여 만들지 않지만 대상,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놀라운 공통점 같은 것들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관심이 있는, 그다음에 좋아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한국에 만약에 내 친구의 외국 사람들이 온다면 자신 있게 데려갈 수 있는 몇 개 포스트가 있잖아요. 예. 이를테면 영주 부석서의 무량수전 같은데. 네네네. 워낙 유명한 그 최순원 선생의 명저가 있잖아요. 무량수전 배을림 기둥에 서서.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바깥에 보는 조망이 결국 한국이 말하는 한국적 아름다움의 정수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거기에 기대어 서서 바깥을 바라보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 의미를 알 때 그 풍경의 의미가 다가온다는 뜻이기도 하죠. 네. 그 무량수전 앞에 안양로라고 하는 누각이 있는데 네. 그 누각에서 바라본 경치는 한마디로 소백산맥 전체가 들어옵니다. 산이 아니라 산맥 전체가 시대에 산맥 들어와요. 전체가 이게. 산 무리가 보이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건 정말 놀라운 반전이에요. 세상에 이러한 시야를 터지게 하는 공간이 있을까? 그다음에 그거를 의도적으로 끌어들인 장소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거야말로 참 놀라운 것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서구의 시선으로 볼 때 이건 너무나 신선한 변화인 거예요. 놀라움인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거짓말 같지만 한국의 이런 개념들을 네. 먼저 차용하고 활용한 것들은 서양 건축가들이 더 먼저 시작합니다. 네? 이건 뭔 얘기일까요? 건물의 외벽을 왜 전부 다 창문으로 유리로 만들까요? 바깥을 보려고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 출발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의 정원 개념에서 나오는 거죠. 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커튼홀이라는 건 어쨌든 외부를 볼 수 있는 창을 하여간 둔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근본적인 개념이 결국은 한국에서 나왔다는 게 정말 저는 개인적인 주장이라고 봐요.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는 너무 당연해가지고 들여다보지 못했던 거를 저쪽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 것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아, 그렇게 되겠네요. 아, 이거 놀라운 어떤 생각의 전환입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빠지다가는 오늘 할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서 일단 잠깐 쉬어야겠습니다. 네. 음악 한번 듣죠. 그러니까요. 예, 음악 한번 듣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정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노래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정미조의 귀로. 정미조의 귀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6185님 새싹 문자예요. 반갑습니다. 거실에는 군자란과 김기아난이 피어 있고 마당 화단엔 수선화, 동백, 천리향이 피어 있습니다. 우리 집 화단이 저의 가장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9698님, 사진작가 윤광준님 안녕하세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사진으로서 기록을 남기는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에 이야기가 들어가면 역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의 호탕한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님, 우와, 좋음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기르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자, 오늘 윤광준 작가님께서 쓰신 정원의 황홀, 이 책을 청취자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3분 선정해서 보내드릴게요. 선정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정원의 황홀 책을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저는 이 표지에 있는 이 정원이 먼저 궁금해요. 네. 이거 어딥니까? 함안에 함안. 예, 무기연당이라고 하는 그 작은 정원인데요. 네네네. 우리나라에 한 10,000개 정도의 정원이 남아있다면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네. 10,000개라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몰라?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10,000개 정도가 남아있고요. 네. 10,000개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관리소홀로 사실 이제 폐허처럼 방치되는 데가 많죠. 네. 그러니까 관리가 잘 되고 나름 이제 보호를 받는 이런 정원이라는 게 한 300개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아, 네네. 그 중에 직접 사람이 사는 정원들은 극히 드물죠. 대부분은 예. 네. 그러니까 문화재로 그냥 관리되거나 뭐 이런 형태인데. 네. 근데 그 무기연당은 후손들이 직접 살아요. 오, 네. 바로 옆에서 살림을 하고.
그것도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그거 진짜 한국 정원이네요. 살아있는 정말 정원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참 그 빈도로 볼 때 많지는 않은 건데 직접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항상 그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이런 것 때문에 좀 돋보이기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게. 네. 뭐 그건 이제 관리 상태는 뭐 그렇다고 치고 그 무기현당의 숨은 의미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한국 정원의 특징들을 가장 충실하게 담고 있는 아주 컴팩트한 공간이란 이런 의미 때문에 한국 정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주 최적의 장소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혹시 이 책을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책 표지를 지금 저희 오픈 채팅방에 올려놨습니다. 네, 정원의 황홀 책 표지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저희 지금 대화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여기 사는 거 말고 네. 이 정원 자체로서의 어떤 그 특징이나 아름다움이나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공간에 들어서게 되면 정원에 들어서게 되면 그 가운데 있는 그 연못 가운데 산을 가산이라고 하거든요. 돌 쌓아놓은 예, 거. 네. 그렇죠. 그거 잘 만들었네요. 예. 정말 예쁘네요. 정교하네요. 아름답네요. 이렇게 하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은 뒤에 산에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산이요? 바라 보이는 산. 예. 이게 아까 얘기한 그 내용이군요. 그렇죠. 네. 아니 산이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있는 거 아니야? 흔하게 있는 거 아니야? 산이 안 보이는 데가 없죠, 뭐 그렇죠. 사실. 당연하죠. 예. 근데 그 산이 정원의 일부가 되도록 절묘하게 지배 배치를 바꿨다는 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지배 배치를 바꿨다고요? 그러니까 그 산이 잘 보이도록 한마디로 건물의 향을 조절했다는 뜻이에요. 예. 아무렇게나 만약에 집을 지었다면 저 뒷배경이 되는 산과 그다음에 건물의 처마선이 이렇게 어긋나게 되겠죠. 그게 마치 그 현장에 가게 되면 처마와 산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아주 절묘한 균형들을 이루고 있어요. 네. 라인이 반대로 꺾여 있네요. 그렇죠. 네. 중첩되는 선과 산의 선이 이렇게 나름대로의 또 다른 형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냥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그 장소, 이 무기현당만 그랬다면 뭐 그 집만 특별할 수 있겠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전국의 많은 곳에서 이러한 것들은 아주 무수히 발견이 됩니다. 아, 진짜요? 예. 이 집처마랑 뒷산에 보이는 당연하죠. 이렇게 배치해 놓은 게 전국에 많다고요? 우리의 기본이죠. 우리 삶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성이 그거를 갖다 유지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연에 거슬리는 짓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산등선이 왼쪽으로 뻗는데 내 집의 처마가 오른쪽으로 향해 가지고 서로를 찌르게 하는 상태를 만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 시각적으로. 아, 네. 그리고 둥근 산 밑에는 네. 둥근 처마의 집을 짓습니다. 우리의 초가를 우리가 연상하시면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산의 처마와 뒤에 배경이 되는 산의 능선의 그 곡선은 거의 일치해요. 아, 그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럼요. 좋아져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발견한다면 우리의 조상들이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미감이 매우 뛰어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하만의 무기연당을 예. 제가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가본다 하더라도 이런 점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군요. 사실 이 책을 보는 정원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좀 수준이 낮은 저와 비슷한 사람들은 다 그 생각했을 거예요. 물 가운데 돌 잘 쌓아놨네. 예쁘다. 소나무 뒤에 멋지네. 소나무 기가 막히네. 이렇게 봤을 텐데. 그거와 아울러서 뒷산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상을 해본 게 만약에 이 집이 그대로 있고 뒤에 산이 없다면 이라는 상상을 해봤거든요. 너무 밋밋한 그림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게 큰 차이군요. 이 정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어보니까 또 재밌습니다. 그럼 또 다른 정원 하나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그 예천의 초간정이라고 하는 또 정원이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이 책 기준으로는 285페이지네요. 예. 네. 그러니까 한국 정원의 특징은 자연을 빌린다. 네. 풍경을 빌려서 내 것처럼 만든다가 이제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면 풍경을 빌리는 방식도 다양하지 않겠어요? 뭐 먼 곳에 풍경을 빌리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긴 하지만 뭐 그것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시선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서 있는 앉아 있는 공간에는. 네네. 그럼 앉아서 하늘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앉아서 밑을 내다볼 수도 있고 이런 것이에요. 그럼요. 네. 근데 우리 정원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물만을 보기 위해서 바로 시냇가에 돌 위에 지은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건 정말 물을 보려고 작정한 거군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창밖을 내다볼 때 먼 걸 볼 수도 있고 위를 볼 수도 있고 밑을 볼 수도 예, 있고 예. 옆을 볼 수도 있지만 예. 이 시냇가에서는 이 시냇물을 바라보겠다. 물과 소리를 듣고 보기 위해서 일반적인 집을 짓는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시냇가에 돌 위에 집을 짓는 경우라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오히려 범람하면 그렇죠. 위험하죠. 네. 그걸 갖다 더 뒤로 물러나거나 바닥을 평평하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집을 짓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반대로 갑니다. 바로 시냇가에 그 기암 괴석 위에 집을 지어요. 그리고 바로 난간에 붙어가지고 밑에 흐르는 물을 봅니다. 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차경이 경치를 빌리는 게 저 먼 산의 풍경이 아니라 바로 밑에 풍경을 보는 이런 것이 되겠죠, 이게. 이 정도면 경치를 빌리는 게 아니라 경치 속에 들어가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경치 속에 들어간다. 네. 내가 물과 하나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별로 과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장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내 옆이 더 멋있는 게 있다면 그럼 옆을 볼 수 있도록 그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겠어요? 이런 것이 아주 유연하게 적용되어 있는 게 우리 정원의 또 특징이기도 하죠, 그게. 근데 이렇게 돌을 예쁘게 쌓아 올려서 그 위에다 집을 올리니까 집 안에서는 냇가가 보여서 좋겠지만 집 밖에서 봤을 때도 돌 위에 집이라는 게 또 색다른 느낌이네요. 그럼요. 거짓말처럼 사람의 흔적이 느껴지질 않아요. 아, 원래부터 그냥 저 집은 자연과 하나가 된 것 같네. 그다음에 원래부터 있었던 거 아니야라는 느낌 들 정도로 굉장히 조화가 잘 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아니 이런 것들만 계속 보고 다녀서 이렇게 정말 수준 있는 좋은 정원들만 보고 다니셔서 네. 어디 사세요? 사시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정원 있는 집에 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는 데는 아파트고요. 아, 요새 아파트도 정원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긴 한데 아파트에 살고 정원이 있는 집과 정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죠. 아, 그 저희 아버님이 저기 최근에 한 10년 됐네요. 저 강원도에 집을 짓고 이제 사시는데 제일 먼저 한 게 정원을 만드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정원이긴 하지만 뭐 내 정원이기도 하죠. 그걸 그럼요. 직접 만들어 본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원하는 대로 참 되지 않는다는 게 또 정원 만드는 거기도 해요. 또 어쨌든 뭐 이런 모순을 갖고 사는 게 세상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럼요. 건축가가 자기가 지은 집에 살지 않잖아요. 네.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소설가가 소설 속에 삶처럼 살고 있지는 않죠. 그게. 네네. 그다음에 옷 만든 사람이 자기가 만든 옷 입고 다니니까 아닙니다. 창피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기가 만드는 입으면 창피하대요. 참 그 수긍이 되는 이야기네요. 저도 출판사 하는데 제 책은 저희 출판사에서 안 냈거든요.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요? 예, 딴 데 갔습니다. 이게 제가 괜히 여쭤보고서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네. 오늘 진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어떤 자연 경치가 아름다운 데다가 뭐 집 하나 지어놓고 살고 싶다는 생각은 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하죠. 해봤고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참 네. 로망이기도 하죠. 그럼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로망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꿈꿨던 그 집의 형태에 네.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여기 어디라 했죠? 함안의 무기연당을 보면서 예. 생각한 이 처마의 지붕의 모양과 뒷산이 어우러지나 안 어우러지나를 저는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뭘 졌다면 흉물스러운 걸 하나 던져놨을 수 있겠네요. 아니죠. 알고 지으면 그거를 보완하려고 하겠죠. 그 전에 몰랐을 때. 몰랐을 때는 엉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네. 알면 그러한 실수를 혹은 그러한 오류를 좀 줄여갈 수는 있겠죠. 그게. 이제는 만약에 한다면 예. 조금은 낫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집을 지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한국 정원의 특징, 그다음 한국 정원의 아름다움이 뭔지를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정원을 갔든 안 갔든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본다는 건 참 또 유쾌한 일이기도 하죠. 그럼요. 네.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이건 개인차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행복이 되는 거죠. 그럼요. 오늘 이 시간 윤광윤 작가님과 정원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까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소망이 있으시다면? 가장 그게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예. 나는 작가니까 여전히 이제 나의 관심을 책으로 옮기는 일을 할 거고. 네. 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할 것이
저 대구에 있는 사이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원이 생겼어요. 네. 그 정원에 관한 책을 내년 초에 하나 더 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군위에 예전에 이제 군이고 지금 대구시로 이제 편입이 됐죠. 그 사이원이라고 하는 정원은 현재 만들어진 정원 가운데 가장 한국적 정원의 특질을 충실히 그리고 가장 세련되게 구현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 여기서 거의 한 해 내내 살고 싶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게. 그 매력을 그다음에 그 특징을 어쨌든 잘 풀어내려고 하는 게 지금의 어떤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게. 대구에 있는 사유원. 예. 또 다른 마음에 드는 정원을 예.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정원의 황홀의 저자 윤광준 작가님과 함께 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문자랑 오픈 채팅방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6931님이 경치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네요. 7612님이 정원 하나도 주변과 조화를 이루게 만드신 선조님들의 지혜. 하만은 꼭 가보고 싶네요. 하만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지금 열정들이. 그렇죠. 네. 이러다 저기 하만에서 표창장 하나 받으시겠어요? 저는 사실 저 많은 데서 저한테 그 홍보대사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원의 황홀의 저자 윤광준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